자, 이따가 그 중간고사 시험지 받아가지 못한 분 몇 분 계시거든요. 혹시 나오셨으면 제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한번 정부 지출의 경제적 효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했죠. 보통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대가를 발생시키는 정부 구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민간 부분이 위축된다 이렇게 됐죠. 민간의 경제가 위축됩니다. 이렇게요. 요거 말고 그 다음에 정부가 대가 없이 그게 이전 지출이 되는 거예요. 대가 없이 이렇게요. 네, 요런 것들은 이전 지출 약간 보조금 같은 거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걸로 하시고요. 자, 지금 여기는 그 혜택이 어떻게 되는가 그 측면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정부가 이렇게 정부 지출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학은 언제나 얘기하고요. 다른 하나는 공평성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공평성 측면이라고 하면은 혜택이 어떻게 누구한테 귀속되는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거기 한번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냐면 고등교육에 대한 보조. 그러니까 대학원 아니면 대학생들 그런 정부에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런 보조인 건데 그게 이제 과연 분배 공평화에 기여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학원에 대해서 보조, 장학금을 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봤더니 대학원을 가는 사람이 진짜 공부를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는데 또 갈만한 여력이 되니까 가는 거지. 만약에 내가 당장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해야 돼. 그럼 대학원과는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공평성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통 얘기하는 건데 오히려 저소득층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을 더 도와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 관련 보조금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랑 주택 관련 보조금, 아니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이 주택 관련 보조금은 집을 사는데 정부가 이렇게 대출을 저리로 융자해 주거나 이렇게 아니면 진짜 보조금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제공하게 되면 사람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그래프 나와 있는 거 생각해 보면 아니 집 같은 경우는 생산 공급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집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주택이고 주택의 거래량, 여기는 주택의 양이라고 쓸게요. 여기는 주택의 집값이죠. 집값 그냥 가격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거기는 약간 우리가 그 우상향하게 그렸는데 극단적으로 만약에 집의 공급량이 이렇게 수직이라고 할게요. 이게 아주 단기적인 시각이죠. 집을 갑자기 확 늘리기가 어렵잖아. 집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있어요. 주택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게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집 자체는 별로 늘지도 않았는데 집값만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집을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보조금을 받았는데 집값이 올라버리면 또 쌤쌤 되는 거잖아. 계속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또 저만치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사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
집값이 올라가면 집을 살려는 사람보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혜택을 보게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단기에 가파른, 저는 극단적으로 그렸어. 신축적으로 반응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면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상승시 네, 이에 따른 보조금의 혜택은 누가 갖게 되냐면 혜택은 주택을 사려는 사람보다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 공급자죠. 소유자가 이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지난번에 환경 할 때랑 마찬가지로 혜택이 누구한테 귀속되는가 거기까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뭐 그 정도 보시죠. 근데 장기에는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고 하다 보면 이렇게 공급이 좀 증가할 수 있겠지. 이렇게 물론 이제 극단적인 장기는 수평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집의 공급량도 늘게 되니까 지금과 같이 소유자가 다 가져가지는 않고 이제 집을 사려는 사람도 네, 좀 혜택을 볼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보려는 토픽은요, 정부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학이라는 것은 정부의 경제 활동, 이게 바로 재정학이야. 그렇죠? 재정학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자, 국민소득, GDP를 할게. 국민소득 대비 정부 지출의 비중이 자꾸자꾸 이렇게 커진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커지는 거야?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 뭐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있겠고요. 특히 분배 관련해서 복지 관련해서 지출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학의 관심사는 요게 정부와 관련한 비중인데 비중인 정부 지출이에요. 정부 지출. 이 정부 지출이 자꾸자꾸 팽창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발견해냈는데 아니 이거 왜 증가하는 거야? 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자, 많은 학자들이 이런 저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기 좋게 하려고 뭐 거시적, 미시적 이렇게 먼저 나눠서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거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숲을 만원경 가지고 보는 게 거시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요거를 거시적. 우선은 이제 처음 얘기한 바그너라는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좀 얘기합니다. 바그너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뭐 별건 아니고요. 아니 통계 데이터가 옛날엔 구하기 힘들었는데 통계청에서 일을 했나봐. 통계청장도 하고. 그래서 이 바그너가 딱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요게 시간이야. 그리고 정부 지출의 비중이 GDP에서 뭐 절대적인 크기도 당연히 커지고 상대적으로도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을 보인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그냥 발표를 했을 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왜 요걸 보게 되는 거죠.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바그너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이거 그냥 여기서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GDP가 증가할 때 정부 지출 비중이 커진다. 요거를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자, 여기 두 번째 정부의 활동 반경이 확대되는 거야.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할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무슨 뭐 어떤 이유 뭐 그런 거 엄청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얘기를 해보면 요거 하나 보시면 되겠어요. 교육, 문화, 보건, 수요 증가에 따른. 그러니까 이게 자꾸 증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제학적인 저 앞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공공재를 제공하잖아요. 공공재. 근데 이런 공공재에 대한 수요에 이게 소득 탄력성이 증가하는 거야. 자, 탄력성 얘기 잘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가 부유해지면서 국민들이 그러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니즈가 많이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에 따른 공공재에 대한 수요, 뭐 고속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나 울릉도 가고 싶어요. 근데 옛날에 뭐 배가 없고 그럼 갈 수가 없잖아. 요즘 뭐 비행기로도 뭐 갈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것도 우리나라 보면 되게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사람들의 니즈가 증가해서 그래서 1보다 크게 되면은 공공재에 대한 니즈,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정부의 역할이 커지게 되네요. 특히 거기 보시면 이 공공재 관련해서 자, 형광펜치란 교육, 문화, 보건 이런 쪽 교육이라든가 문화 원래는 이제 가치재 관련된 사치재라 할 수도 있지만 뭐 공공재 성격을 지니는 경우도 있겠죠. 보건 이런 측면에서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높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냥 한계는 좀 뭐 두리뭉실하게 처음 제시했다는데 그냥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막 뜨고 있는 그런 상황, 아직 개념이 정립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그냥 아이디어 제시하는 것만 해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모형을 좀 더 정치하게 꾸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고요. 피콩 와이즈만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 왜 이렇게 정부 부분이 팽창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거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경제 안정기와 혼란기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흐름 자체가 여기가 이제 시간이야, 시간. 여기는 똑같이 정부 부분이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런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요런 요인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다가 근데 어떤 T0라는 시기에 어떤 위기가 발생합니다. 위기. 우리도 뭐 살면서 위기 같은 거 겪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겠죠. 뭐 이렇게 뭐 고난, 위기, 고통 그런 거 겪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뭐 국가도 마찬가지지. 근데 이렇게 위기나 환란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좀 한층 더 성숙하고 또 뭐 각성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때 거기 보시면 전쟁이나 재난이나 뭐 이런 것들, 전쟁, 재난 이런 거, 코로나 같은 것도 사실 해당할 수도 있지. 그전에는 뭐 일상의 소중함 이런 것도 모르고 당연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뭐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가 되면 지금 당장 민간의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정부한테 뭐 헬프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부의 역할이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게 되겠죠.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부의 역할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위기 끝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끝났으면 원래의 흐름 상태로 이렇게 다시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이나 참사나 뭐 코로나나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지. 아, 이게 안전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얘가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그냥 계속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다 또 위기 발생하면 또 점프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흐름 자체를. 자, 여기서 거기 한번 볼게요. 안정기는 별거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점진적 증가, 그냥 그렇게 점진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측 가능하게 증가하다가 거기 보시면 위기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나와 있죠. 갑작스럽게 여기서 점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교수님은 이게 문턱을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해서요. 이렇게 넘어가는, 점프해서 올라가는 게 문턱, 문지방을 넘어간다. 이렇게 문턱 효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스레시홀드를 번역한 건데, 그래서 번역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시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발 효과. 처음 시작한다는 거야. 우리나라 처음 자동차 이름도 시발 자동차 뭐 이렇게 했어요. 처음 이제 이렇게 시작된다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 위기 상황이 되면
전이라는 말을 써요. 전이 효과. 이런 표현이 피콕 와이즈만이라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이라는 게 디스플레이스먼트니까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을 정부가 역할을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기가 끝났어. 위기가 끝난 다음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오, 이거 중요하군 해가지고요. 뭐 거기 보시면 뭐 점검 이런 표현이 있죠. 점검 효과. 안전 상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요. 점검 효과. 그래서 어디 안전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회사에서도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데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 팀들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떤 일이 안 터지면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 야, 니네 뭐 하냐? 우리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이렇게. 사고가 터지면 야, 니네 뭐 했냐? 또 이렇게 되니까 뭐 이게 뭐 사실 사고가 없다라고 하면은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피콕 와이즈만의 전이 효과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머스그레이브 로스토라는 사람 이름 알아두시고요. 자, 이분은요 경제 발전 단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정부의 비중과 역할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초기에는 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간접 자본 관련된 여기 경제의 초기, 경제 발전의 초기, 네, 초기 상황이 있고 그러다가 거기 보니까 이제 중기라고 했습니다. 중기라는 건 별거 없고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개도국이나 중진국으로 성장하게 되면 아니 우리 현대 삼성 같은 게 생기게 되면 물류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사회 간접 자본 관련된 거 정부가 좀 보조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완적 역할을 위해서 민간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 후기 이렇게 되면 후기 단계에 가게 되면 이제 이때는 이제 선진국 단계에 가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흐름이 좀 바뀌는 거야. 뭐 복지라든가 요런 데에 이제 필요한 거죠. 여기는 이제 약간 보완적인 SOC 같은 거. 여기는 이제 기초 단계지. 기초 단계. 기초 사회 간접 자본 이렇게 필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마다 이렇게 좀 성향이 달라지는데 정부의 역할과 비중은 뭐 이것도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 비중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리바이던 가설 해서 부캐넌. 여러분 이거는요 부캐넌이라는 교수는 거기 보시면 대의민주제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 공공선택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이게 국민이 직접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 같은 거 할 때도 내 돈 나가는 거니까 이거 좀 꼼꼼히 생각하는데 이 정치인들은 자꾸 뭘 해주겠대. 돈이 많아서 해주면 몰라. 돈도 없어. 근데 뭘 이렇게 해주나 봤더니 자기 돈 아니니까 어차피 세금 걷어서 자기가 당선되고 나면은 뭐 대책 있는 것 같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안 되면 당선 안 되면 그냥 뭐 안 됐으니까 아이고 여러분들이 그 좋은 저의 어떤 공약을 선택을 안 했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대의제는요 기본적으로 리바이던 가설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이게 팽창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팽창하는 속성. 아니 뭐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 가끔 드라마나 영화 보면 어떤 지역이 이렇게 A 지역과 B 지역에 경찰이라 할까? 사건 사고가 생겼어. 근데 어떤 사람이 시체가 발견됐는데 사체가 이렇게 위치가 된 거야. 그러면 이게 A 지역 담당이냐 B 지역 담당이냐 그러면 이제 가끔 떠넘기기도 해. 귀찮으니까 야 이거 니네 일 아니야. 야 이거 니네 거잖아. 그럼 B에서 야 머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A 담당 니네 구역에서 담당해야 돼. 뭐 이렇게 떠밀기로 하고요. 일하기 싫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공무원 집단은 우리 니스카넴 모형에서 본 것처럼 어차피 안 잘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 부서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면 돈도 줄어들고
힘도 약해지고 끝발도 약해지고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을 자꾸 만들어요. 이거 반대야. 이렇게 떠미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자꾸 만들어. 그래서 우리 부서에 할 일은 되게 많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말 그대로 이렇게 자꾸 스스로 팽창하면서 돈도 많이 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제잖아. 아니 정부 지출 증가해서 이것저것 하는데 내가 세금을 이렇게 내는데 잘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팽창하는 속성이 있고 세금 같은 거, 조세 같은 거 이거에 대해서도 착각에 빠져. 내가 뭐 이렇게 부가세 같은 건 세금 내나?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설사 알았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내는구만. 정부 부분이 너무 방대하게 커지면서 쓸데없이 돈이 줄줄줄 새는 게 되게 많구만.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눈먼 돈들이 또 되게 많이 있나 봐.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들과 등등등 해서 이렇게 막 해먹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았어. 근데 뭐 개개인이 제동을 걸 만한 또 힘이 별로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뭐해. 당장 기말고사 준비나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정부 부분이 자꾸 팽창하게 되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시적으로 바그너, 피코 와이즈만, 로스토, 부캐넌의 뭐 리바이던 가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죠. 다음에 미시적 한번 볼게요. 뭐 거시는 지금 본 것처럼 약간 크게 보는 거야. 명확하게 미시, 거시 이렇게 나누기는 그렇지만은 접근 방법 자체가 거시적 접근 방법, 미시적 접근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시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하면 미시는 뭐야? 현미경을 가지고 나무를 보는 거잖아. 그래서 개별 어떤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미경을 가지고 나무를 살펴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 개별이니까 중위투표자 이렇게 있네. 중위투표자. 이 공공선택이론에서 우리 한 거죠. 중간에 위치한 투표자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여기 쭈루루루룩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중간에 메디안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어떤 의견이 공공재 공급에 대한 최적 공급량이 결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수결제 하에서요. 다수결제 하에서 이렇게 득표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정치가가 표를 극대화하려면 어딜 잡아야 되냐면 요 중간에 위치함.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중도층이 많이 있고 뭐 그러니까 중위 투표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갔는데 특히 중위 투표자 여기 파란색 돼 있는 게 포인트예요. 그냥 공공재 수요가 아니라 공공재 수요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바그너의 법칙 이렇게 할 때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공공재의 어떤 수요가 증가한다 했는데 요 앞에 주어가 들어갑니다. 주체가 여기가 요거 중위 투표자 요게 이제 주체가 개별적인 주체로 들어가게 돼요. 뭐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위 투표자가 자기가 원하는 거 효용 극대화 이런 거니까 미시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몰 효과에서 공공 부분의 낮은 생산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윌리엄 보몰이라는 학자는 아무튼 이분도 뭐 연구 업적이 꽤 많이 되는데 노벨상이 중요한 건 아닌데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쵸. 노벨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죽으면 또 안 줍니다. 죽으면 살아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연구 성과는 거의 다 젊었을 때 나오는 거죠. 한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에 나왔던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계속 받다가 아까 얘기했죠. 요즘 AI 같은 게 등장하니까
인공지능 경제학 이런 거 없단 말이야. 하는 사람이 없지. 내가 먼저 했다 합시다. 그럼 그게 이제 나중에 인공지능 관련된 경제학이 발전하게 되면 노벨상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뭐 금융과 뭐 거시를 해서 노벨상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걸요. 왜냐면 이미 그거는 벌써 연구도 많이 돼 있고 거기서 뭔가 내가 짱돌을 하나 얹으려면 엄청나게 공부를,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지. 한계 생산이 떨어지는 거니까 요즘 같은 상황 막 이게 막 섞여 있잖아. 막 심리학과 경제학과 섞여 있고, 여러분도 뭐 행정학에 좀 관심 있거나 정치 외교 뭐 이런 게 관심 있고 그러면 관련된 거를 잘 접목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짜잔 하고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제 그게 노벨상감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젊었을 때 연구가 나온 다음에 왠지 노벨상 받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가끔 계속 젊은 학자들한테 주는 것도 있어. 뭐 수학의 필즈상 같은 거는 뭐 40세 미만인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더 받기가 쉽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노벨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나이가 거의 한 70살 이상 이렇게 되면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몇몇 아닌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는 또 업적은 거의 한 20, 30대 때 이렇게 했던 걸 한 40년 후에 그만큼,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걸 만들었으면 검증 과정을 오랫동안 거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롭다 해서 한 5년 후에 어이구 대단하네 이게 상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의심이 많어. 이게 진짜 인간의 어떤 행동과 뭐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잘 설명했나? 그걸 한 몇십 년 동안 검증 거치고 하다가 많은 따라다니는 이제 학자들이 동조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이렇게 딱 주게 되는 거죠. 요번도 안타까운데 뭐 이래저래 뭐 딱 부러지는 그런 건 없었는데, 그래서 돌아가셔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왠지 노벨상 받을 것 같은 그런 교수들은요 막 술 담배도 막 끊고요 운동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대. 왜냐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비용병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제 박사 논문 심사해줬던 교수님의 또 지도 교수님이 보몰 교수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건 이제 도대체 뭔가라고 하면은요, 아니 정부 부분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정부의 부문은, 정부가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생산성이 떨어져.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져. 아니 그러면 정부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무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이 뭐 그건 아니고, 사실 어느 사회나 뭐 공무원들은 또 시험 보거나 선발하거나 요즘은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긴 하지만 엘리트들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조직 자체가 뭔가 거기 가서요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하기보다는 그냥 뭐 정해진 룰대로 규정대로 이런 게 많은 거니까 오히려 재능 있고 뭐 뭔가 창의성 있는 사람은 정부 공무원이 되면은 좀 깝깝함을 많이 느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새로운 진짜 요즘 같은 IT 업계에 가게 되면 뭐 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약되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고. 근데 보몰 교수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정부가 제공하는 거는 우리가 주로 이제 아니 뭐 우리가 국가에서 무슨 뭐 컴퓨터 만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로 서비스가 대부분이라고. 서비스가 대부분. 여러분 서비스 생각해봐. 뭐 이게 호텔 서비스다 그러면 아니 호텔 건물 같은 거는 삐까뻔쩍하게 만드는 거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는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존댓말 써야 돼? 막 그래서 막 존댓말 쓰니까 파스타가 나오셨어요 막 이러잖아. 막 그게 좀 너무 존칭이 막 심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즉 서비스 쪽은 어떻게 생산성을 올리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로 많은데 이 경우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지. 만약에 전산화 시켜가지고 정부 부분이 막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것도 공무원이 필요 없잖아. 근데 공무원 자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공무원 수는 그대로인데 뭐 이렇게 전자 정부를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럼 뭐 당연히 생산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비스라는 거, 생산성이 그래서 정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초고속 승진 이런 것도 뭐 쉽진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산 극대화, 공공선택 관련된 거네요. 그래서 니스카넴 모형 같이
관료제 모형이라든가 뭐 투표 거래라든가 표 교환 행위죠. 야, 내가 이거 밀어줄게, 너 이거 밀어줄래? 이것저것 다 그냥 통과되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이제 표를 많이 얻으려면 국민들이 뭘 원한다. 아니면 이익집단, 이익단체. 이거 해달라. 그럼 다 해줘야지. 이게 이제 선거철에 가까워지면 이 표를 잃을까봐 다 해주는 쪽으로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팽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료들의 예상극대화, 그리고 특수 이해 집단, 합리적 무지. 이거 이해되시죠? 합리적 무지는 뭐야? 아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 부분이 자꾸 팽창하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비용 편익을 따져보면 이게 좀 낭비 같은데, 나는 느꼈어?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목소리 내봤자 잘 전달도 안 되고 하니까, 아, 됐어. 강의 준비나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번역은 이제 무지로 번역했는데 느낌은 약간 그냥 무시, 이그노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이거 알겠는데, 아, 됐어. 나 축제 끝났는데 벌써 눈 떠보니까 2주 후에 기말고사 기간이거든. 아, 공부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약간 죄인의 딜레마랑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자기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희생이 요구되는 거라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철의 삼각형 똘똘똘 뭉쳐있다니까. 정부 관료, 이익집단 이렇게, 그리고 뭐 정치가 이렇게 셋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그 철옹성 같은 그런 철의 삼각형을 그냥 어떤 개개인이 뚫기는 너무 힘든 거지. 막강한 파워니까.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 어쩌다가 그런 거를 이렇게 판세를 뒤집어서 좀 하게 되면 그 영화화 할 정도로 그렇게 이슈가 되는 거니까 현실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다음에 착각, 재정 착각. 여기다 할게요. 여기 되나? 착각. 잘 모르는 거야. 자기가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정부 지출을 펑펑 이렇게 쓰는데 이게 어디다가 쓰는지도 잘 모르고, 특히 조세 같은 경우에 이제 분산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서 비용이 자꾸 증가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정 착각에 대해서는요, 그냥 아이디어만 보세요. 우리가 착각이다라고 하면 잠깐 착각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오면 그건 착각이라기엔 그렇고요. 의미가 있는 착각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약간 오해가 지속되는 것을 좀 착각이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내가 내는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선택이라든가 등등 이게 정부에 대한 공공재 공급에 대한 이게 과대평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고요. 결론은 뭐냐면 잘 모르니까 그렇지. 정부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자의 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체 연구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이 제목만 보세요. 아니, 조세가 너무 복잡한 거야. 조세 제도가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면 사람들이 아니 세금 얼마 내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세금 낼 때 가보면 세법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세무사의 어떤 손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직장 다녀서 유리지갑처럼 이렇게 쫙쫙 투명하게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예외도 많고 막 이렇게 되니까 복잡해. 그래서 조세가 여기 미시적인 측면에서 착각이 우리의 관심사야. 조세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세 파트에서 아이디어 조금 보긴 할 텐데, 누진세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대부분이거든.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누진세는 뭐냐면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세요 뭐 이런 거야.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지금과 같은 누진세 제도 이거는 반대한다는 거지. 이게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유능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세금이 이렇게 탈세는 아니야. 이제 절세긴 절세인데 합법적인 탈세지. 그런 게 막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우리 이제 뭐 있잖아. 대학의 입시 제도. 옛날에 그냥 시험 하나 봤거든. 학력고사나 수능 봐가지고 야 그걸로 줄 세우기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건데, 다양한 입시 제도가 있고 이러면 좋지. 취지는
근데 구멍이 숭숭숭 몇 개 뚫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아는 사람들은 입시 컨설팅 받아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고, 물론 이제 그게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야야 그러느니 이게 공정한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니까, 에이 됐어 그냥 하지 마 이런 거지. 그러니까 조세 제도가 복잡하니까 내가 얼마나 세금 내는지 이게 또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이 뜻입니다. 아니 휴대폰 요금제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 저도 바꿀까 말까 고민인데, 요금제를 딱 하면 한 3-4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나한테 맞는 거를 내가 막 계산한다고 스마트해지지 제가. 근데 이제 요금제 뭐 있어야 하면 책을 한 권 줘. 노래방 책 같은 거. 그럼 그거 넘기다 보면 어떻게? 이거 내가 언제 계산해?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죠? 휴대폰 대리점 판매하는 분한테 저는 뭐 인터넷이나 잘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맞는 요금제가 뭐가 있을까요?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뭐야? 저는 호갱입니다. 마음대로 저를 비싼 걸로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조세 요금제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있으면 뒤집어 얘기하면 그게 우와 고객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상품? 아니야. 그냥 아예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이 호갱으로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진세 구조에서도 세율 상승에 민감한데 이게 퍼센트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건데, 아니 노트북 막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살 때는 뭐 그냥 퍼센트는 상관없이, 근데 껌값 같은 거 할 때는 퍼센트에 또 신경을 써서 많이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국채를 통한 재원 조달 이것도 뒤에 할 거야. 세율 여기 측면에서 착각이 발생하고요. 정부가 돈이 없어. 그럼 우리가 재정 적자를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표가 떨어지거든.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복지 관련된 아니면 정부가 뭐 다리나 공항을 막 건설한다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예. 뉴스상 얘기하면 뉴스에 보면 국채를 발행한다 할게요. 공채 발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빌리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는 미래의 세금이야. 텍스지.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부가 뾰족한 대안이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 아니야. 세금 내는 건데 지금은 세금 내지 않고요. 나중에 세금 낼 거예요. 조삼모사 같이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 엄청 합리적이지 못하면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요. 이 끈끈이 효과 이것도 비슷해요. 끈끈이 효과. 지방재정에서 약간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보시죠. 이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산제도는 넘어갈게요. 예산제도는 여러분 뭐 행정학과에서 뭐 재무행정이나 그런 거 가보시면 뭐 여러 가지 점증주의, 합리주의 해서 이거보다 더 뭐 제로 베이스, 프로그램, PPBS 등등 할 게 될 텐데 그냥 뭐 그거는 그때 좀 보시고 아니면 내용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챕터 끝내고요. 잠깐 쉬었다가 비용 편익 분석 들어갈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출석은 다시 제가 부를게요. 시작할 때. 네. 그러니까 이따 다시. 이름이 안 불려가지고. 그래요?